이름 모르게 아프거나 그런 현상들은 좀 겪어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현재까지 목숨을 연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결국은 병원에서는 진단도 못 내리고 덧병원에 가도 진단 못 받고 중앙병원에 가야만이 암 진단 받는데 말기 돼야만 진단 받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뭐 있고 다 죽고 그래서 그랬어요. 남편분이 이제 핵시설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결혼도 반대하시고 막 이렇게 안 된다, 뭐 위험할 수 있다, 막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혼 생활은 좀 괜찮으셨나요? 결혼 생각 뭐 그런 대로 뭐 행복하게 처음에 살았죠. 살고. 매일매일 나와요 남편이? 아니 매일매일 못 나오죠. 매일매일 못 나오지만 그런 대로 또 아기도 태어나고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나는 그 산골이 못 있겠더라고. 그렇지. 평양 사람이 혼자지. 그다음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렇죠.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다시 평양에 나왔는데 평양으로 전보가 왔어요. 전보가. 애 아빠가 아프다고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차편을 만들어 줘가지고 다시 그곳으로 갔어요. 네. 가니까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짜서 만든 그런 집 같은 그런 병원인데 가보니까 애 아빠가 아프다고 누웠는데 간이 많이 손상됐다고 간이? 말하고 이제 옆에도 그 한 사람이 한 칸씩 이렇게 있는데 소변도 못 가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았고 입었다 벗으면 비닐 뭐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뭐 피부도 좀 벗겨진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이게 심각하고 무섭지 않냐 그랬는데 병원에서는 뭐 평상시 생활 괜찮을 것 같다 치료받으면 그랬어요. 근데 이제 별로 오래 못 사셨어요. 에? 너무나 안타깝게 남편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지금 평강 씨 마음은 오죽이나 지금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게요. 예. 근데 핵실험장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이제 뭐 전혀 몰랐던 겁니까? 남편이 핵실험 같은 거에 관련된 일을 했다 이런 거를? 그런 이야기는 안 했고요. 남편이 조금 좀 깨신 분이라서 외국의 소식을 많이 듣고 계셨어요. 남편이 이제 그 라디오를 그 산골에서 자기가 자체로 조립해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외국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 나보고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는데 KBS 방송을 들었는데 남자분이 둘이 이렇게 토크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핵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방송에 계속 우리한테 강연을 하는 건 뭐라 하면은 북한에 있지도 않은 핵을 가지고 남조선 결해도단가 뭐 이 미국은 북한에 있지도 않은 핵을 핵사찰을 하겠다고 계속 고집한다. 뭐 네. 이런 그 강연을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핵이 없는데 왜 핵이 있다고 말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 우리 핵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툭. 또 남편물이 툭. 나는 놀라서 무슨 소리야 나 이분이 아프더니 조금 잘못됐나 그냥 그랬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도 보도를 했고 또 외무성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바로 풍계리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사실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풍계리가 나오면서 지진이 거기서 처음에는 감지가 됐고요. 인공 지진파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 추산을 해보고 북한에서 발표 나오니까 핵실험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고요. 사실 이 핵실험이 지금은 우리가 6차례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북한 핵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다 보니까 그냥 핵이 있구나 이러지만 이때 1차 핵실험 때의 충격은 정말 말도 못했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실제로 할 거라는 거 별로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고요. 북한이 결국은 핵과 관련한 레드라인을 넘어갔고 그 뒤로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지금까지 이제 이어올 수밖에 예. 없었고 북한 주민들도 결국은 이제 핵 실험 소식을 들으면서 풍계리라는 데를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니라고 없다고 계속 그랬는데 실험했는데도 제대로 된 실험은 아니었다고 또. 네. 근데 맞아요. 근데 사실 1차 핵실험은 완벽히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차 핵실험 직후까지도 사실은 국제사회가 마음 먹고 북한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거나 또 다른 수단을 했으면 북한 핵시계를 뒤로 돌릴 수 있는 여진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1차 핵실험이 100% 완벽한 핵 성공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각 나라에서 관측을 해봤는데 핵실험과 반드시 수반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공 지진이에요. 왜냐면 이제 지하 핵시설에서 핵물질을 폭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격파가 일종의 어떤 지진 현상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주변 국가들에서 1차 핵실험 당시에 이제 지진 강도를 측정했는데 한 3.5 진도의 지진이 발생한 걸로 확인이 됐어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에 이제 중국 등에게 4킬로톤 분량의 핵폭발을 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1차 핵실험에서 폭발된 양은 1킬로톤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원래 계획했던 것의 4분의 1, 25%밖에 핵폭발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핵분열이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아서 핵물질이 다 소모되지 않았고 불완전하게 그 지하에 핵물질이 남아있다면 완벽하게 북한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이게 지하수나 토양이나 아니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핵물질이 누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가 불안한 마음으로 그때 1차 핵실험을 봤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이 1차 핵시험 당시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그럼 근데 앞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북한 주민들은 뭐 별다른 어떤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한국에 오니까 뭐 1차 핵실험, 2차 핵실험, 3차 핵실험 하는데 이게 1차, 2차 이렇게 따지기는 어려운 핵실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무엇인가 계속 발파를 했어요. 땅굴을 파괴해서 발파를 했던 무슨 연습을 했던지 간에 계속 발파를 했어요. 아침 새벽인데 이렇게 무엇인가 창문에 탁 막 떨어지는 거야. 검은 물체들이.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문 열고 나가니까 뭐냐면 이게 새들이 맞고 탁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날아가다가 스르륵 새들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저 날아가던 새들이 왜 떨어지지? 왜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막 배디지 막 이렇게 죽어가. 그래서 아 이거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물에 그 풍계리 맑은 물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물에 산천어가 많았거든. 근데 산천어가 확 막 배 뒤집고 다 떠올랐어. 산천어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무지하냐면 그 반디를 너도나도 만드는 거야. 이게 그 바구니 잡는 거 있잖아요. 뜨는 거. 거기 뜨니까 배고팠잖아요. 당시에 못 먹고 힘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떠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먹는 사람 진짜 막 좋아라고 어떤 그런 생각도 나고. 정말 듣고도 믿지 못할 얘기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평강시만 겪은 게 아니라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문이 돌았겠습니까? 뭐 속칭 귀신병이 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만갑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서부터 길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 56년간 길주에서 살았어요. 1961년도 태어나서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신살 한 50살까지는 거기서 정착했지. 남대천에서 내려오는 해산, 그 양강도에서 내려온 물이 그 풍계리를 걸쳐 내려오거든. 그 남대천이 물이 엄청 맑고 좋아요. 우리 길쭉은 시민들이 상수도 문제를 거기 그 물에 지금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산천어를 잡아서 바로 제품물에 올려갔어요. 산천어가 없어지고 그렇게 흔하던 송이가 그 풍계리 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풍계리 다음 역전이 그 사도라는 역전이 있어요. 뱀 사자에다가 그 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곳을 사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핵실험 한다면은 뱀을 보지 못할 정도로 없어졌단 말입니다. 주변에서 이름 모르게 그 아프거나 그런 현상들은 좀 겪어봤습니다. 제 나이 또래들은 현재까지 목숨을 연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위암이요, 폐암이요, 무슨 간암이요, 치장암이요 이런 걸로 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었지. 어머나. 길쭉은 병원에서는 진단도 못 내리고 덧병원에 가도 진단 못 받고 중앙병원에 가야만이 암 진단 받는데 말기 돼야만 진단 받거든요. 그래서 두세 달 뭐 있고 다 죽고 그래서 그랬어요. 민간요법을 해 그래서 앓는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다가는 그러다가는 속 낫지 않고 하면 이게 귀신뼈에 매다고서 이게 귀신뼈에 매다고서 점제들 집에 찾아가서 저무치면 점제들이야 또 돈을 조금 재주고 한무야 무슨 이게 무슨 조상 탈이요 무슨 탈이요 하면서 귀신이 무속에 물러가라 어쩌라 하며 그러고 있죠. 사실은요 이게 안타까운 게 거기에서 조사관을 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 나가서 조사를 했거나 피폭량을 뭐 확인을 했거나 이러지를 못한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테고요. 네. 자 만약에 핵실험에 의해서 나는 아프다 이러려면 뭐 이 수치 같은 게 또 있고 그럴 거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방사능에 의한 그 질병은 굉장히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모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피부병이 생겼어요, 치매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지 않고요. 처음에 방사능을 과피폭을 맞은 사례가 가장 대표적 히로시마 이제 나가사키 생존자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보통 과피폭을 받으면 며칠 안에 죽냐면 바로 죽지 않아요. 특이하게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에 돌아가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아주 제일 약한 데가 골수고요. 그 골수에서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드는데 이미 살아있는 돌아다니는 애들은 안 죽거든요. 근데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이게 새로운 걸로 다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적혈구나 이 혈소판이 확 떨어지면 그때 주로 감염으로 돌아가세요. 뭐 폐렴이나 뭐 온갖 장염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돌아가시고 방사능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늘어난다는 게 잘 알려져 있어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실 정도 4,000 미리시버트라 그러는데 그 정도면 이제 사람이 절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이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죽고요. 보통 1,000이 넘어가면 사람이 이제 부역질이 나고 뭐 피곤함 뭐 이런 아주 특이적인 증상들이 나와요. 구토까지 심하게 하신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한 5% 정도가 암이 늘어납니다. 네. 근데 저기서는 이제 뭐 온갖 암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살면 한국 사람들이 38%가 암에 걸려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지막에는 끝까지 사시면 38%, 거의 40%가 암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구나. 암이라는 게 워낙 다른 원인이 많아요. 다른 네. 공해물질, 유전적인 원인, 음식, 생활습관, 뭐 술, 담배, 뭐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방사능은 굉장히 많이 맞아야 5%가 생깁니다. 죽을 만큼 맞아야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도 아마 방사능을 그 정도로 맞은 사람이 그럼 과연 있을까? 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면 실험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실험장 안에 있으면 그렇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실험장에서 30km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졌을 때 500m 이내에 있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럼 500m 딱 넘어가는 때부터 사람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기가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고 3km가 떨어지고 나면요. 방사능량이 급속히 줄어들어가지고 주변 방사능에 비해서 약간 정도 더 높은 정도. 그게 3km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터뜨려서 아무런 무방비로 그냥 이렇게 맞았을 때. 네. 근데 얘는 지하에서 실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빠져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10km 내지 30km 떨어졌다 그러면 거의 영향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피폭에 의한 피해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방사능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명확한 안 증거는. 봤으니까. 다른 원인이 됐을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암 발생이 증가하는 거예요. 암 발생이 보통 한 70대 정도 가면 원래도 한 38% 생기는데 네. 거기서 과피폭을 받은 사람은 많게는 5%까지도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내놓겠죠, 북에서. 그렇죠. 저는 강건욱 교수님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었어도 만약에 통일이 됐어요. 네. 통일이 됐는데 제 딸이 거기로 유학을 가겠대요. 풍계리로. 풍계리로. 저 못 보내겠어요. 아무리 지금 말씀을 그렇게 네, 하셔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지금 사람이 살까요, 안 살까요? 살죠. 오래됐으니까.
오래되지 않았어요. 3, 4일 만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복구 작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핵폭탄이 터질 때 방사능이 언제 나오냐면요. 1초 이내 다 나와요. 그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거기서 나머지 잔여 있는 것들이 좀 오래 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몇 달 지나면 사라지고 수십 년 지나는 세슘이나 이런 것들은 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느껴지는 게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안심은 됐지만 이게 핵을 가지고 치료를 하시다 보니까 핵에 대한 애정이 있으시네요. 우리 교수님. 그게 느껴져서 난 무서워요. 안 갈래요. 그래서 핵을 사랑한 남자. 계속 이렇게 웃으시더라고. 그게 있어. 막 말씀하실 때 빠끔빠끔 웃으시잖아. 아니 근데 나 교수님 만나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핵이라는 게 잘 사용하면 인류의 정말 생명 도움이 되고. 연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였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건 간단한 거예요. 북한이 투명하게 정말로 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지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려면 북한이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북한이 이걸 꽁꽁 싸매고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우리가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또한 저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봐요. 같은 지역에서 1차, 2차, 3차, 4차 계속 반복적으로 핵실험을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과연 북한이 완벽하게 방사성 물질이 이 지표면 위로 올라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차벽을 과학적으로 설계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사실은 IAEA, 그러니까 원자력 사차 기구죠. 국제기구에서는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핵 사찰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하게 안전하다 혹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게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맞아요. 북한은 언론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놓고 보게 되면 기관과 그리고 기관 안에 있는 부서 사이에 서로 칸막이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진행되는 내용을 다른 부서가 알 수 없게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소문이 난다거나 해도 이게 빨리 퍼질 수는 없거든요. 더욱이 핵이라는 거는 지금 뭐 핵실험 같은 거는 김정은이 완전히 자기 수건 사업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히 뭐 중앙당 사람들 물론이고 외무성 사람들도 외교관들도 이걸 철저히 모르게끔 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증언도 있고 또 박사님의 이제 과학적인 논리적인 어떤 설명도 있으셨는데 사실은 이제 현장이 완벽하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결국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땅덩어리가 좁고 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핵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모든 핵 보유국가 봐봐요. 미국도 그렇고 구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핵실험장은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막이라는 여기서 실시거든요. 바다라든가. 남태평양 바다라든지. 맞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핵실험 자체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네.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2천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좁은 땅덩어리에서 기본적으로 핵실험 한다는 자체가 미친 짓이고 여기가 지금 화강암 지대라고 하지만 2006년도부터 그러니까 6번 핵실험을 했잖아요. 점점 커지고. 화강암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터져버리면 화강암이 녹아요. 쪼개질 수 있네요. 쪼개지는 것뿐만 아니라 녹습니다. 녹은 상태에서 핵 방사능 오염물질을 또 품은 상태에서 굳어버리겠죠. 이걸 6차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깨지고 녹고 품고 깨지고 녹고 품고. 그러니까 이 화강암 지대 밑에도 지하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하수가 흘러가가지고 이 지하수를 먹은 주민은 피폭이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인구로 보면 뭐 한 12만 명 있고 또 핵실험장 반경 그 한 40km 안에 108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악지대 아닙니까? 만탑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남대천 물이 길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해안에 이제 김책하고 화대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런 지역이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을 우시할 거냐 아니면 핵 개발의 속도라든가 그 능력을 갖는 거를 우선시할 거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겠죠. 아니 강 교수님 이 정도 되면은 지하수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우리 지하수에 우라늄 함량들이 다 있어요. 전국에 다 측정하면 지역마다 우물 다 파고 수도물 다 조사하면 지역마다 우라늄 함량이 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안전한 수준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30 마이크로그램이라고 리터당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이하는 다 맞춰주고요. 그 대신 그 이하에서는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 과연 얘가 그거보다 더 넘게 나올 거냐?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째서요? 결국은 이제 쉽게 용해되는 그런 물질은 아니고 잘 그러면서 이제 또 물이 그 안에 또 쉽게 또 들어갈지 잘 모르겠어요.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 안에 이제 물이 침투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게 또 다시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물이 다시 또 그걸 다 녹여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지하로 내려가서 다시 그거를 사람이 파먹을 정도로 또 걸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연 방사선에 우라늄이 어차피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넘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사회가 워낙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데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 진단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에 치료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면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아 이거네라고 연결되면서 거기서 이제 부풀려지면서 이런 괴담 같은 것들이 좀 떠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귀신병 우리도 많았거든요. 옛날에 우리도 그 누가 아프면 이렇게 무당 부르고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우스갯소리 중에서 냉장고가 보급된 뒤로 귀신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이제 배앓이가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짱티부스, 파라티부스 엄청 많아요. 사실 이제 북한이 사실은 의료가 낙후돼 있고 이제 원인은 알 수 없고 또 진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과 실험이 맞물리면서 이제 어떤 음모론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사실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거는 우리 평강님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 핵 연구를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시 이제 평강 씨의 사연으로 돌아오면 불운한 삶이죠. 남편을 일찍 먼저 보내시고 그런데 더 큰 이 시대적 고난까지 겹쳐집니다. 바로 1994년 최악의 경제난,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 아빠 없이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운다. 아무리 이제 평양에서 부유한 가정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돌보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방으로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평강 씨가 다행히 집안 배경이 좋았기 때문에 평양 상업학교 특설반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6개월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외국어를 배웠고 2000년대 초반 북경으로 파견 근무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오, 다행이다. 맞습니다. 근데 이때부터요, 이 북한이 북경, 선양, 단둥 뭐 이런 데 소위 이제 호텔하고 이제 식당을 열어서 이제 외화벌이를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하던 시기거든요. 그 시기에는 평강 씨는 북경에 가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북경의 호텔에 북한에서 나와 있는 출장소에서 일했어요. 품질 감독으로 일했고 이제 무슨 식당에서 뭐 스튜디오 뛰거나 노래 부르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고 검열하는 거예요. 어떤 북한에서 시스템에 맞게 어떤 요리를 하는지 어떤 행사를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본다는데 돈도 좀 많이 벌 줄 알았죠. 사실은 나갈 때는. 근데 솔직히 돈 못 벌었어요. 그냥 우리나라 돈을 3,500원, 4,000원 정도는 손에 쥘 수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집에서는 그래도 뭐 쌀 포대, 그다음에 뭐 설탕, 기름 이런 것들을 받고 그리고 저는 이제 돈은 못 벌었죠. 하루에 4,000원 버는 거예요? 한국 돈? 아니 하루에 4,000원 아니고요.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 한 달에. 한 달에 4,000원 벌었다고요? 네네네. 한 달에 월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한국 돈 4,000원? 네. 없는 거네. 4달러 버는 거예요? 4달러? 그냥 대충 보게 되면 북한에서 보면 쌀 한 킬로? 한 킬로. 그다음에 뭐 국수 한 그릇 정도? 뭐 그런 돈밖에 사실은 안 되죠. 근데 이제 북한 안에서만 지내시다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신 거잖아요. 예. 좀 뭐가 좀 신기한 게 좀 있었나요? 지금 탈북자분들 대체로 이제 중국에 탁 넘어오게 되면 막 그 길린 연길 막 이런데 막 불이 반짝반짝하고 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워낙 김일성 광장 옆에 집이 있었어요. 딱 바로 옆에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맨날 김일성 광장에 축포 터트리고 뭐 반짝반짝하고 별로 이렇게 크게 신기한 건 없었는데 그 남한 사람들의 자유? 그런 것이 제일 놀라웠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서 봤어요, 남한? 이 호텔 로비에 이렇게 보면은 남한 분들이 집에다 전화를 해요. 그 남한 청년이 집에 그 조그만 아기한테 이제 전화 거는 이야기 그 소리를 들었는데 아빠 이제 그 머지않아 갈 거야 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물론 가져가지 뭐 이러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따뜻하고 근데 이제 바로 뭐 내일 갈 거야 하면 그분들은 가고 올 거야 그리고 바로 전화하고 그때 그 남한 사람들이 자유로움
그거가 막 선망의 눈길로 바라봤던 것 같아. 그러면 자유롭게 어디 못 다니셨어요 그때도? 자유롭게 다녔는데 식당에서 나갈 땐 직원들이 다 같이 나가야 돼. 혼자는 못 나가요. 못 나가고. 그때 당시에는 배지 딱 달고 이래 장에 나가고 그랬죠. 그게 이제 북한에서만 있을 때는 티가 안 났는데 막상 나와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생활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비교가 되면서 그죠? 내가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이제 자각되기 시작하는. 네. 자,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다른 세상에 대해서 차츰차츰 이 평강 씨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북한이 그걸 그대로 그냥 두지 않죠. 절대 안 되죠. 물을 빼야죠. 그래서 나간 지 1년 반 만에 북송이 됩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딱 건너는데 다시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김평강 선생님이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죠? 그 기차를 탔는데 김평강 선생님이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였죠? 그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유리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제 방막을 들었던가 찢어지던가 무슨 없고 그다음에 기차가 평양까지 가는데 뭐 얼마나 오래 갔었는지 몰라. 한정류장 가고 또 서고 한정류장 가고 서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노인도 막 구타하는 그 모습도 보고 군대들이 또 이제 청년들 구타하는 모습도 보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자기가 살아야 돼. 그건 맞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리고 평양에 도착하니까 평양 지하철에 또 고지가 또 쓰도록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평양에도? 평양에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그치. 이제 다음번에 가면은 진짜 도망치자 그런 생각을 그러지 말아야겠다. 했었죠. 자 이제 뭐 탈북을 하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쓰셨을 거예요. 왜냐면 북경에서 생활을 해봤으니. 자 근데 이제 혼자서 맘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좀 알고 지내던 목사님한테 처음에는 보내는 사람을 따라서 가라. 간 곳이 내몽고 알렌이었어요. 몽골 계통. 네, 내몽고. 그 브로커가 지도를 하나 주면서 북두 칠성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야. 근데 내 천문학적 지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군별. 네. 4월 3일 갔는데 배도 고프지 아무것도 없는데 춥기는 또 어떻게 추운지 계속 자기 자리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내몽고 3억에서 체포됐는데 경찰차 하나가 딱 오자마자 다리, 팔 다 꺾고 쓰러뜨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감옥으로 갔죠. 어떻게 보면 이제 평양에서 또 엘리트 출신이시잖아요. 정말 귀하게도 잘하셔가지고 감옥 생활은 그 누구보다 더 지옥 같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한 3, 4평 되겠나? 2.3평 정도 되겠나? 하여튼 뭐 조그만 방에 한 30명이 있어. 30명이. 몽땅 무릎을 세우고 앉아있고 내 무릎 위에 내가 앉아있고 내 무릎 위에 내가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쫙 이런 식으로 줄 서서 앉아있는데 머리를 못 들고 이렇게 40도, 45도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죄인이니까. 이러고 이렇게 교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24시간 앉아있는 게 처음에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라고 누우라고 하게 되면은 내 배에 또 눕고 내 발 있는데 내가 그의 발 베고 자는 거. 내 발 왜 또 내 얼굴에 발 올라오고. 근데 또 충격적인 것이 매일 치고 때리고 하는 그 소리가 밖에서 계속 들리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그랬지.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하는구나. 또 좀 불쌍하게도 생각되고 너무나 무지한 그 세상이. 그렇게 끔찍한 수감 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한 넉 달 있었는데. 넉 달을 그렇게 좁은 데서 끼어서 사는 데서 있고 자 그러다가 어떻게 풀려나셨습니까? 저는 집안에 피해 갈까 봐 내가 누구 딸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비밀로 말씀을 비밀로 하고 그냥 가족들한테. 못 알아보고 있어서 시간이 넉 달이 걸린 거예요. 아이고 또 그때 당시에 빨리 불어버리고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집안 망신할까 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가 뒤늦게 내가 평양 어느 집 누구 딸인 줄 알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일어나 걷질 못하게 너무 꿇어 앉아 있어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겠는 거예요. 들고에다
안 치워가지고 몇 사람이 이렇게 데리고 평양역에 도착을 했죠. 야, 이 김평환 선생님이 원래 체중이 그때 당시 한 53kg 정도였는데 네. 마지막 감옥에서 나올 때는 26kg. 26kg. 그러니까 완전히 반쪽이 돼서 산송장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뼈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은 거죠. 아이도 26kg 예. 자,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 풀려져 나온 겁니다. 딱 이 감옥을 겪으면서 이 오히려 김평강 씨의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이 체제를 벗어나야겠다. 여길 탈출해야겠다라는 마음은 더 굳건해진 겁니다. 마음을 다잡고 중국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국경을 넘습니다. 와, 2차 탈북이다. 이 고생을 하고 나서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얼른 탈북해서 아들을 데려오겠다. 그때 마음을 먹었죠. 아, 아들이 있지.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고 우리 아들도 그런 국가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탈북해서 아들 데리러 와야 되겠다 하고 네. 생각하고 다시 탈북을 했어요.